귓가를 찢는 듯한 대령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입가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3대 독자면 뭐 어쩌라고. 여기선 넌 그냥 절름발이 쫄병일 뿐이다. 육중한 군화가 가녀린 등 위로 짓눌렀다. 깁스를 한 팔을 개회한 단 하나의 팔로 강유라 이병은 위태롭게 땅을 밀어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4명의 병사들이 역겨운 웃음소리 조르렸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삽이 번뜩였다. 퍽! 차가운 흙이 한사 퍼져 그녀의 등 위로 쏟아졌다. 흙더미는 점점 그녀를 더럽고 축축한 무덤 속으로 파묻어갔다.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산채로 묻어버릴 테니. 어린 여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눈물과 땀이 뒤섞여 점점 높아지는 흙더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저 멀리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무섭도록 이글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감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면 강민철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올해 78. 세상 사람들은 그를 회색 사자라 불렀다. 4개의 별을 어깨에 짊어지고 전군을 호령했던 총사령관. 하지만 그건 모두 먼지 쌓인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지금 그는 그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의 하루는 마당 한편에 자리한 작은 난실에서 시작되었다. 난초의 잎을 정성스레 닦아내는 그의 손은 투박했다. 평생을 총과 작전 지도를 잡아온 군인의 손. 하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섬세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그는 고요함을 사랑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이 평화로운 소리들은 지난 30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망각은 허락되지 않았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정성껏 가꾼 출란에 물을 주던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마당 구석에 놓아둔 낡은 삽이 바람에 쓰러지며 땅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그저 쇠붙이가 돌에 부딪힌 소리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30해 전의 총성으로 울려 퍼졌다. 탕!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풍경이 일그러졌다. 평화롭던 시골의 아침은 사라지고 30년 전 그날의 비 내리는 야산이 눈앞에 펼쳐졌다. 축축한 흙냄새와 비릿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차갑게 식어가던 한 젊은 병사의 얼굴. 이진호 이병.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한 채 감기지 못하고 있었다. 세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담긴 채. 공식적인 사고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노후된 화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다. 진실은 추악한 탐욕과 부패에 있었다. 당시 군단장이었던 박상진 대령. 그는 휘하부대의 군수물가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다. 이진호 이병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다. 정의감에 불타던 젊은 병사는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죄였다. 박상진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진호 이병을 안전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강민철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견고했다. 그의 위,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장의 보고서가 그의 앞에 놓였다. 조작된 보고서. 그의 직속상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를 회유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거렸다. 강장군, 조직을 위해 대의를 생각하게.
이 일은 여기서 덮는 걸세. 젊은 병사 하나의 희생으로 우리 군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미래. 그 달콤한 단어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조직을 지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는 자신의 양심을 팔았다. 그는 펜을 들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 짧은 순간 펜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의 서명 하나로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은 영원히 거짓 속에 묻혔다. 그리고 부패한 군인 박상진은 승승장구했다. 그 사건 이후 강민철 역시 군 내부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별은 하나에서 둘로 그리고 셋, 넷으로 늘어났다. 모두가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감기지 못한 이진호 이병의 눈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다. 그가 군복을 벗고 이곳 산골로 숨어든 것도 어쩌면 그 눈빛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현재, 강민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찬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는 낯선 번호는 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사랑하는 손녀 유라라는 이름을 보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강유라. 하나뿐인 아들이 남기고 간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였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유난히 잘 따랐던 아이. 그 아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다. 자신이 겪었던 군의 추악한 모습을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결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손녀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결국 그는 손녀의 꿈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유라는 현재 육군 제77여단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라녀, 잘 지내고 있느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다. 할아버지, 저 유라예요.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잘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강민철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30년을 전장에서 부하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그다.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 숨길 수 없는 불안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의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유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걱정 마세요. 저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 야, 강유라, 너 지금 누구 마음대로 전화를 하고 있어. 당장 안 끊어? 그 순간 유라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뚝! 신호음은 거기서 끊겼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저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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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철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잠자던 사자의 눈이 번뜩이는 것처럼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손녀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옷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장군복들은 모두 처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그의 몸에 익숙한 옷가지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평소 입던 편안한 개량 한복을 벗고 검은색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그의 30년은 도망과 후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피부치, 그의 전부인 손녀가 위험에 처했다. 회색 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서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3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야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제77여단이었다. 택시는 77여단 정문 앞에서 멈춰섰다. 강민철은 말없이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낡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를 돌렸다. 육중한 철문, 그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다. 맹호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판만이 이곳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 부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위병소의 근무기강은 군의 얼굴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위병소 안에는 젊은 병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턱을 괜 채 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강민철이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서야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귀찮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품을 하며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어르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입니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온 도시락통을 고쳐주었다. 수고가 많네. 이 부대에 복무 중인 강유라 이병을 잠시 볼 수 있을까 하여 왔네. 상병은 코웃음을 쳤다. 강유라 이병 말입니까?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닙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죠. 돌아가십시오. 규정상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강민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녀의 마지막 목소리에 담겨있던 다급함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얼굴만이라도 잠깐 확인하면 안 되겠나.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상병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더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군대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상부에 보고하고 강제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이병이 낄낄거리며 상병에게 말했다. 김상병님, 저 영감님 아까부터 부대 앞에서 계속 서성이던데 혹시 치매 걸린 노인 아닙니까? 그 말에 김상병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민철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돌아가시라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노인정도 잘 되어 있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진상을 부리십니까?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젊은 병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김상병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상병은 강민철의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건 또 뭡니까? 손녀딸 주려고 싸우신 겁니까? 아이고, 정성이 갸륵하시네. 하지만 어쩌나 우리 유라 이병은 지금 바빠서 그런 거 먹을 시간이 없는데. 강민철은 도시락통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라도 좀 전해주게.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것일세. 그의 행동은 진심 어린 부탁이었다. 하지만 김상병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도시락통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보온 도시락 안에는 손녀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따뜻한 미역국과 정가닥에 붙여진 계란말이가 들어있었다. 김상병은 역겹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이런 개밥 같은 걸! 순간 그의 손이 기울어졌다. 찰썩! 도시락통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정성껏 만들어진 계란말이가 흙먼지 위로 뒹굴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던 미역국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강민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김상병은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통을 발로 툭 찼다. 쏟아진 국물 중 일부가 강민철의 낡은 신발 위로 튀었다. 그리고는 아직 국물이 조금 남아있는 통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강민철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통을 강민철의 머리 위로 뒤집어 버렸다. 주르륵, 차갑고 미끈한 국물이 그의 백발 위로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역 건더기가 그의 어깨와 옷깃에 불쾌하게 달라붙었다. 모욕감, 그것은 살을 애는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위병소에 있던 두 병사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푸하하, 김상병님 최고입니다. 꼴 좀 보게 영감님,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시죠. 강민철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역국물이 턱 끝에 매달려 아스팔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얼굴. 하지만 그의 두 눈, 깊게 팬 주름 사이에 자리한 그 두 눈만은 달랐다. 그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회색 사자가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비웃음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김상병은 승리감에 도취해 침을 뱉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철은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발소리를 죽인 채 거대한 부대의 외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익혔던 은밀한 기동술이 늙은 몸에 되살아났다. 그는 경계가 허술한 곳을 찾고 있었다. 부대의 뒷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언덕. 그곳의 나무와 숲풀은 외부의 시선을 가려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언덕을 올랐다. 나뭇가지에 옷이 긁히고 얼굴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부대 내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 그의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들넓은 연병장 한가운데 그의 손녀 유라가 있었다. 한쪽 팔에는 하얀 깁스를 한 채 나머지 한 팔로 힘겹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박태근 대령이 군화발로 유라의 등을 짓밟고 서 있었다. 4명의 병사들은 낄낄거리며 삽으로 흙을 퍼서 유라의 몸 위로 쏟아붓고 있었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자 살인 행위였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유일한 핏줄이, 그의 세상의 전부가 산채로 매장당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사치였다. 강민철은 천천히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제자 오상훈.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중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중장 오상훈, 사부님께 문안 인사 올립니다. 강민철의 입이 마침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강철처럼 차가웠다. 나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강민철은 연병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을 내렸다. 10분 주겠다. 당장 운용 가능한 모든 블랙호크를 이끌고 제77여단 연병장으로 와라. 한 놈도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토를 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철이 부딪히는 듯한 대답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옙, 알겠습니다, 사부님.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폴더폰을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고쳐주었다. 이제 곧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는 그 지옥을 기꺼이 만들 생각이었다. 박태근 대령의 잔혹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흙더미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유라를 내려다보며 희열을 느꼈다. 권력. 그것은 이토록 달콤한 것이었다. 한 인간의 생사를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감각.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즐기고 싶었다. 주변의 병사들 역시 대령의 잔인함에 동조하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악몽 같은 상황이 곧 끝장날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무언가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벌의 날갯짓 같은 소리였다. 두두두두두두.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서운 속도로 점점 더 커졌다. 벌의 날갯짓은 이내 천둥의 포효로 변해갔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그 굉음이 파고들었다. 박태근 대령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연출한 완벽한 무대를 방해하는 소음이 거슬렸기 때문이다. 뭐야? 훈련이라도 있는 건가? 어떤 놈들이 허가도 없이 비행을 하는 거야?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하늘을 뒤덮기 시작한 거대한 소리에 묻혀버렸다. 땅과 하늘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고막을 찢고 뼈를 울리는 압도적인 굉음이었다. 병사들이 불안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는 대체 헬리콥터 소리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들리는 건 처음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한 병사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저길 보시시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구름을 찢고 세 대의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UH-60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강의 기동 헬기. 마치 지옥에서 날아온 검은 맹금처럼 세 대의 블랙호크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바람은 그 자체로 재앙이었다. 모래와 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연병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천막이 종이장처럼 찢겨 날아갔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머리를 감쌌다. 박태근 대령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허락 없이 그것도 세 대의 블랙호크가 자신의 머리 위 연병장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어떤 새끼들이야. 당장 착륙을 멈추고 소속을 밝혀라. 여긴 77 여단이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강철의 야수가 내뿜는 굉음에 의해 산산조각나 사라졌다. 블랙호크들은 그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쿵, 쿵, 쿵. 거대만 강철 동체가 땅에 닿으며 육중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귀를 찢을 듯 울려대던 프로펠러 소리가 멈추자 연병장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모두는 숨을 죽였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끽! 세 대의 헬기 측면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한 명의 장군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하나, 준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헬기에서 별 2개를 단 소장이 내렸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던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별 3개를 어깨에 짊어진 중장이었다. 준장, 소장, 그리고 중장. 3명의 장군, 총 6개의 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뚜벅, 뚜벅, 뚜벅. 박태근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복무하는 군단의 군단장이자 하늘 같은 상관인 오상훈 중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사단장인 김도현 소장과 군단 감찰실장인 서진우 준장까지. 군단의 핵심 지휘부가 총출동한 것이다. 박태근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준비했다. 자신의 부대에 예고도 없이 방문한 상급자들을 맞이해야 했다. 충! 그가 경례 구호를 외치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3명의 장군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박태근 대령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를 그대로 지나쳐갔다. 박태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자신은 이 부대의 지휘관인 대령이다. 그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치다니. 그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3명의 장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지점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부대 외곽 철조망 근처 언덕 아래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머리에는 미역국 건더기가 말라붙어 있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진 초라한 행색의 노인. 조금 전 위병소에서 자신들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박태근 대령은 혼란에 빠졌다.
어째서 군단의 최고 지휘관들이 저런 거짓고래한 노인에게로 향하는 것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3명의 장군들은 노인의 앞에 정확히 삼보거리를 두고 멈서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태근 대령과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오상훈 중장, 김도현 소장, 서진우 준장.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자랑하던 3명의 장군들이 마치 칼로 잰 듯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초라한 노인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동작은 군인의 귀감이라 불릴 만큼 완벽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부님께 대하여 경례! 그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부님. 그 단어가 박태근 대령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세상은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공기가 멈췄다. 박태근 대령은 얼어붙은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침에 걸린 노인이라 조롱하며 머리에 국물을 부었던 저 노인이 군단장과 사단장이 사부님이라 부르는 존재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흙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던 강유라 역시 그 광경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향해 경례를 붙이는 3명의 장군들을 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노인의 목소리였다. 강민철은 자신에게 경례를 하는 3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인수한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멎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절대적인 법률처럼 그 공간을 지배했다. 박태근 대령은 귀를 의심했다. 이 부대의 지휘권은 자신에게 있었다. 그런데 감히 저런 남루란 생색의 노인이 지휘권을 인수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이 거대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3명의 장군들의 표정은 장난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상훈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굽혀 노인에게 대답했다. 옛, 사부님, 지금부터 77여단은 사부님의 지휘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 대답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박태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강민철은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흙더미에 파묻힌 채 미약하게 신음하고 있는 손녀 강유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비통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손녀부터 저 흙더미에서 꺼내라. 당장.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도ያን 소장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별 2개를 어깨에 단 현역 사단장이었다. 그런 그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흙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 밑으로 축축한 흙이 끼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다. 서진우 준장 역시 그의 옆에 합류했다. 2명의 장군이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 광경.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전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곧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흙더미 속에서 마침내 유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군복은 흙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의식은 거의 혼미한 상태였다. 깁스를 한 팔은 이미 흙먼지로 더러워져 회색빛이 되어 있었다. 김도연 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이대론 위험합니다. 오상훈 중장은 뒤를 돌아보며 포효했다. 의무 헬기는 뭘 하고 있나? 당장 이쪽으로! 블랙호크 함대의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강력한 바람이 또다시 연병장을 휘저었다. 의무병들이 유라를 들것에 실어 조심스럽게 헬기로 옮겼다.
강민철은 헬기가 이륙하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손녀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강민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박태근 대령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지팡이가 아스팔트 바닥을 규칙적으로 찍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마치 박태근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것처럼 혹은 그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박태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렀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서슬퍼른 표정의 헌병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도망칠 못은 없었다. 박태근과 함께 유라를 괴롭혔던 4명의 병사들은 이미 사색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서진우 존장이 그들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4명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한다. 이 시간부로 모든 묵비권은 소용없을 것이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철컥, 철컥.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사들의 울음 섞인 비명과 함께 울려 퍼졌다.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이제 연병장 중앙에는 강민철과 박태근 단둘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강민철이 박태근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박태근은 간신히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해이십니다. 이것은 군기 확립을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저 이병이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하여.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철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날카로웠다. 짝! 공기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강민철의 손바닥이 박태근의 뺨을 후려쳤다. 엄청난 충격에 박태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 놈이 군인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연병장 전체를 짓눌렀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수많은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명예의 상징이다. 그런데 감히 내 놈 같은 버러지가 사리사욕과 가학적인 쾌락을 위해 그 군복을 더럽혀? 깁스를 한 부상병을, 그것도 어린 여군을 산채로 파묻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군기인가? 그의 일갈에 박태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 뿐이었다. 그때 오상훈 중장이 강민철의 옆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그의 손에는 긴급히 입수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사부님, 보고드립니다. 박태근 대령에 대한 투서가 이미 수십 건 이상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부대 보급품 횡령, 부하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심지어는 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오상훈 중장의 보고는 박태근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았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한 명의 병사를 괴롭힌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 전체를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며 온갖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강민철은 박태근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썩어 빠진 암덩어리 같은 놈.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뱉고는 오상훈 중장에게 명령했다. 저놈의 군복을 벗겨라. 그리고 당장 구속시켜.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서 저런 놈이 대령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오상훈의 눈이 번뜩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헌병 2명이 박태근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박태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놔! 날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오상훈 중장은 직접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박태근의 가슴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익!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박태근의 마지막 자존심도 함께 찢겨나갔다. 계급장이 떨어진 군복은 더 이상 장교의 제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죄수가 입은 누더기에 불과했다. 헌병들은 그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다. 강민철, 네 이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그의 추악한 외침은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공포와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폭군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철은 끌려가는 박태근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박태근의 마지막 외침이 맴돌았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30년 동안 잊고지랬던 불길한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철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부대의 모든 장병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켜라. 그리고 부대 내 모든 CCTV 기록과 서류를 확보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박태근 대령은 여단장실에 마련된 임시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저 늙은이의 계획적인 음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는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오상훈 중장과 김도연 소장 그리고 서진우 준장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찰실장인 서진우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박태근 대령,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좋을 거다. 그게 네가 군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명예다. 그 말에 박태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서진우 준장을 노려보았다. 혐의라뇨? 저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 늙은이가 제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이 모든 일을 조작한 겁니다. 그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철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순간적으로 누가 죄인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김도연 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네 놈이 저지른 짓은 훈련이 아니라 살인 미수다. 하지만 박태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살인 미수라뇨. 증거 있습니까? 저 늙은이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무슨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명백한 물증 없이는 저를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그의 교활함에 새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분노했지만 박태근의 말이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박태근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저 늙은이와 장군들을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의 오만한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벽에 기댄 채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민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에 읊조렸다. 그리고는 서진우 준장을 향해 말했다. 서장군,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현장을 기록한 영상 아니겠나. 연병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해 보도록 하게. 그 말에 박태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강민철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감과 승리감, 그리고 노인에 대한 조롱이 섞인 표정이었다. 박태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일부러 연병장 사각지대 CCTV 카메라가 고장난 구역으로 강유라를 끌고 갔던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현장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치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장 CCTV를 확인해 보시죠. 제 결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서진우 준장은 즉시 부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부관이 굳은 얼굴로 돌아와 보고했다. 보고드립니다. 연병장 해당 구역을 비추는 3번 카메라가 3주 전부터 기계 노후화로 인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보고에 박태근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그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보십시오. 하늘이 제 결백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당한 연극은 끝내주시죠. 조사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새 장군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상황이 박태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민철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박태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정확히 박혔다. 그래, 자네들 부대 카메라는 고장 났겠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름한 등산복 상의의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평범하게 짝이 없는 검은색 만년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 가슴에 달려있던 이 펜은 고장나지 않았네. 순간 박태근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년필 카메라.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던 저 늙은이가 그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 장군들의 눈이 경악과 감탄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그제야 스승의 큰 그림을 이해했다. 그때였다. 박태근의 뒤에 서 있던 부하 중 한 명, 아까 연병장에서 가장 악랄하게 유라에게 흙을 퍼부었던 병사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저 펜이 모든 것을 끝장낼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강민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철의 손에 들린 펜을 빼앗아 박살내는 것이었다. 헌병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강민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30년 전 적진의 한복판에 섰을 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나무 지팡이가 움직였다. 지금까지 그의 불편한 몸을 지탱해주던 보조기구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무서운 무기로 돌변했다. 지팡이는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병사의 발목을 향해 낮고 빠르게 날아갔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일격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의 발목이 지팡이에 정확하게 걸렸다. 무게중심을 잃은 그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강민철은 지팡이를 회수하여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이 이번에는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컥!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병사는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져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일은 눈 깜짝한 사이에 일어났다.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조사실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팡이를 든 노인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상훈 중장을 비롯한 새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스승이 아직도 이런 괴물 같은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률했다. 회색 사자는 늙었을지언정 그 발톱과 이빨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강민철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진우 준장에게 펜을 건넸다. 여기 자네들이 찾던 증거일세. 전업의 추악한 얼굴과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을 거야. 서진우 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노병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의 무게였다. 박태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공포만 남아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심판의 망치는 내려졌고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강민철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미 그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태근이 마지막에 외쳤던 한마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의 기억 저편에서 30년 된 악연의 고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77여단은 유령 부대처럼 변해 있었다. 모든 훈련과 일과가 중지되었다. 부대 전체가 오상훈 중장의 직권으로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고 모든 장병은 내무반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본격적인 조사는 여단장실에서 시작되었다. 한때 박태근의 왕국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의 죄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3명의 장군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조금의 온기도 없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박태근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조금 전에 그 오만하고 발악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만년필 카메라라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그의 모든 저항은 의미를 잃었다. 그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강민철은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여단장실 옆 작은 접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접견실의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벽 너머의 조사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제자들이 이 썩어빠진 종양을 어떻게 도려내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먼저 신문을 시작한 것은 감찰실장 서진우 준장이었다. 그는 법무관 출신답게 감정을 배제한 채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태근, 영상 증거는 확보됐다. 더 이상의 부인은 무의미하다. 지금부터 네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남김없이 진술해라. 박태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서진우 준장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다. 탁! 건조한 소리가 박태근의 심장을 후려쳤다. 네놈이 입을 열지 않을 줄 알고 몇 가지 준비해뒀지. 이건 지난 1년간 네놈의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서다. 그리고 이건 네놈이 부대 근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고 서진우 준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죄목을 읊었다. 부식비 횡령, 유류 불법 반출, 초과 근무수당 허위 청구. 이 모든 돈이 어디로 갔을까? 네놈의 룸살롱 술값과 도박비자 갚는 데 쓰였더군. 박태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거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김도현 소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이 돈만 있었을까? 네놈은 병사들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제보도 있다. 사실인가?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 한 명이 들어와 서진우 준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잠시 후 한 젊은 병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조사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태근의 운전병이었다. 그는 3명의 장군들과 박태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서진우 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겁먹지 마라 병사.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 너의 신변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운전병은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박태근 대령님은 상습적으로 저희 월급을 뺏어갔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저를 포함한 행정반 병사들에게 얼매씩을 정해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그의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이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운전병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태근의 폭행, 폭언, 가혹 행위에 대한 끔찍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지옥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의 왕국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박태근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상훈 중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이 군단장으로 있는 군단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스승인 강민철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서진우 준장은 마지막 절차를 위해 박태근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했다. 그것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였다. 부관이 가져온 서류 파일을 넘겨받은 서진우 준장은 무심하게 서류를 훑어내려갔다. 이름, 군번, 출생지, 임관기록, 모든 것이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부분, 가족관계란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우 준장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식을 뱉었다. 이럴 수가. 그의 반응에 김도현 소장과 오상훈 중장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김도현 소장이 물었다. 왜 그러나 서장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서진우 준장은 대답 없이 떨리는 손으로 인사기록 카드를 그들에게 건넸다. 두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 역시 서류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가족관계, 아버지, 그곳에는 세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 박상진, 계급, 예비역 대령.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상진, 김도현 소장과 서진우 준장에게는 그저 낯선 이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상훈 중장에게는 아니었다. 그 이름은 그의 뇌리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30년 된 악몽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아직 젊은 소령이었던 시절,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사단장 강민철이 유독 힘들어했던 그 시기, 부대 내에서 쉬쉬하며 떠오르던 흉흉한 소문들, 안전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 거대한 군수 비리, 그리고 그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한 남자의 이름, 당시 군단장이었던 박상진 대령. 그 사건 이후 박상진은 불명예스럽게 전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은 의문만을 남긴 채 서둘러 덮였다. 그리고 그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 서명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사단장이었던 자신의 스승 강민철이었다. 오상훈 중장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끔찍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 박태근의 그 상식을 벗어난 오만함과 잔인함,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버지가 막아줄 것이라는 그릇된 위분, 그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30년 전 자신의 스승을 굴복시키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던 악마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30년 전 박상진이라는 아버지가 한 젊은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30년 후 박태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스승의 손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끊어내지 못한 과거의 업보가 만들어낸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오상훈 중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인사 기록 카드를 쥔 채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그는 곧장 강민철이 기다리고 있는 접견실로 향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눈을 감고 있던 강민철이 천천히 눈을 떴다. 문이 열리고 오상훈 중장이 들어왔다. 강민철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사부님, 오상훈 중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강민철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인사기록 카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박태근의 아버지입니다. 강민철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의 시선이 박상진이라는 세 글자에 닿는 순간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30년간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접견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민철은 손에 든 인사기록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상진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마치 30년 묵은 망령이 종이 위에서 되살아나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그가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맞바꾸며 묻어버렸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손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악마의 아버지로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고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지독한 업보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오상훈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지금 어떤 지옥을 겪고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스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평생의 죄책감이 바로 이 순간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민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자의 비장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훈아. 그 목소리에 오상훈 중장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옛 사부님. 이 부대에서 가장 큰 강당으로 모든 장병을 집합시켜라.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오상훈 중장은 의도를 알 수 없어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강민철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으며 접견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박태근 대령, 저놈도 그 자리로 끌고 와라.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들려주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한 노병의 마지막 결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77여단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장병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원 집합 명령, 그리고 단상 위에는 군단장과 사단장, 감찰실장이 서슬퍼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했다. 곧이어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두 명의 헌병에게 양팔이 붙들린 박태근 대경이 끌려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많은 병사들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공포를 담아 그에게로 향했다. 박태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모든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철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가 단상 중앙에 서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모이는 듯했다. 그에게는 좌중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육성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말하고자 한다. 그의 첫마디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 여러분의 동료인 강유라 이병이 이곳 연병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한쪽 팔에 깁스를 한 부상병에게 저기 서 있는 박태근이라는 자는 군화발로 등을 짓밟고 산채로 흙더미에 파묻으려 했다. 그의 담담한 설명에 강당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소문으로만 듣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피해자의 할아버지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내 유일한 핏줄이다. 내 세상의 전부다. 나는 오늘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자를 내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왔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분노에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박태근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강민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는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내가 여러분만한 아들을 둔 혈기왕성한 사단장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30년 전 그날의 비느리는 풍경을 떠올리는 듯했다. 당시 내 부대에는 이진호라는 이름의 젊은 병사가 있었다. 정의롭고 용감하고 누구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청년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젊은 병사는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군수 비리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의는 보상받지 못했다. 그는 비리의 주범이었던 당시 군단장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위장되어 차가운 땅에 묻혀야만 했다. 강민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상 아래 끌려와 있는 박태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비리의 주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젊은 병사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앗아갔던 그 추악한 군단장의 이름이 바로 박상진 대령이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상훈 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저기 서 있는 박태근, 니놈의 아비다. 박태근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영웅처럼 믿고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야. 박태근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강민철은 그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었다. 나는 당시 사단장으로서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했고 박상진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려 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갈라졌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나의 출세와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그 앞에서 나는 비겁하게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 손으로 이진호 이병의 죽음이 단순 안전사고라는 거짓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의 고백에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빠졌다. 살아있는 전설, 회색 사자라 불리던 영웅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나의 침묵으로 인해 박상진이라는 부패의 근원은 살아남았다. 그는 처벌받지 않았고 그의 아들인 박태근은 아비의 죄를 그대로 학습하며 자라났다. 아비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오만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강민철은 다시 한번 박태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30년 전에 침묵하고 눈 감아 주었던 그 죄악이 하나의 썩은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썩은 유산의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든 열매를 오늘 내 손녀가 먹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나, 강민철이었다. 그의 외침은 절규와도 같았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평생을 부정하는 피를 토하는 고백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박태근뿐만 아니라 30년 전에 비겁했던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강당 안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노병의 위대한 참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철은 말을 마친 뒤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는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장군도 사령관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서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의 머리가 바닥을 향해 깊게, 아주 깊게 숙여졌다. 30년 늦은 사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미안하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영웅의 추락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과거의 잘못과 마주하는 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용기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박태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넉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강민철은 허리를 펴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마치 30년 전 죽어간 젊은 병사와 오늘 고통받은 손녀와 그리고 자신이 더럽혔던 군의 명예 앞에 영원한 속죄를 구하는 것처럼. 강민철의 고백이 끝난 후에도 강당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충격, 분노, 슬픔, 그리고 한 노병의 용기에 대한 경외심. 그 모든 감정의 한가운데 박태근은 텅 빈 껍데기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민철의 마지막 말만이 악몽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니놈의 애비 박상진이 살인마다. 내가 30년 전에 침묵하고 눈 감아주었던 그 죄악이 하나의 썩은 유산이 되었다. 썩은 유산. 그 단어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평생을 믿고 따랐던 아버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했던 영웅, 그 아버지는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었다. 어린 시절 그가 다른 아이와 싸우고 들어온 날에도 아버지는 그를 혼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근아,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힘이 곧 정이지. 힘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강해져야 한다. 아비처럼. 그는 그 말을 신념처럼 여기고 살았다. 강해져야 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그를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다. 그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앞길을 맞는 장애물들은 신기하게도 저절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힘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탄탄대로 위를 걸으며 힘의 달콤함에 취해갔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규칙과 법률은 나약한 자들이나 지키는 것이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강유라 이병을 괴롭힐 때도 그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한낱 미물 같은 존재를 짓밟는 쾌감에 심취했을 뿐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괜찮았다. 언제나처럼 전능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자신의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인 비겁한 살인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살인자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한심하고 초라한 복제품에 불과했다. 그가 휘둘렀던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한 젊은 병사의 피 위에 세워진 더러운 유산일 뿐이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철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길을 잃고 망가져버린 가여운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박태근은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저 눈빛은 아니었다. 저 동정심 가득한 눈빛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썩은 유산. 그래, 내가 썩은 유산이다. 그의 웃음소리는 처절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영혼이 찢겨나가는 비명에 가까웠다. 결국 당신 말이 다 맞았어, 강민철. 당신은 30년 전에 아버지를 이겼어야 했어. 그랬다면 나 같은 괴물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의 외침은 강민철을 향한 원망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였다.
그는 강민철이 자신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철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그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존재의 이유를 빼앗아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강민철은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박태근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대령 계급장을 주워들었다. 그는 계급장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조용히 털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박태근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태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계급장은 내 아비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지난 20년간 군인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의 무게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네 아비의 죄를 심판하러 왔다. 하지만 동시에 너의 죄 또한 심판하러 왔다. 너는 네 아비의 복제품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독립된 인격체다. 그는 박태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는 박태근이 아버지의 그늘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과거의 업보탓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유라를 고문한 것은 박상진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월급을 빼앗은 것도 박상진이 아니었다. 그 모든 죄는 온전히 박태근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저질러진 것이었다. 내 아비는 법의 심판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게 될 것이다. 군법에 따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강민철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태근의 마지막 도피처마저 베어버렸다. 그는 박태근을 아버지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죄가 새겨진 고독한 지옥 속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박태근은 손에 쥔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차가운 금속 조각이 이제는 그의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난 삶 전체에 대한 뒤늦고도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처럼 강당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를 끝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30년간의 지독한 악연은 마침내 그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강민철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고 동시에 자신의 30년 묵은 과오를 바로잡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뿐이었다. 그가 강당을 빠져나가려 할 때 오상훈 중장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사부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민철은 강당 문을 열며 바깥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사죄를 하러 가야지. 그의 시선은 30년 전 이진호 이병이 억울하게 묻혔던 그 비 내리던 야산을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민철이 강당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여운은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다. 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대령의 추악한 몰락, 30년의 세간을 거슬러 올라온 끔찍한 진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한 노병의 피를 토하는 자기 고백. 오늘 그들이 겪은 일은 앞으로 그들의 군생활, 아니 인생 전체에 지워주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박태근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발악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흐느낌이었다. 이제 강당 단상 위에는 3명의 장군만이 남아 있었다. 오상훈 중장, 김도현 소장, 서지도 준장.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남기고 간 이 무거운 공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단장 오상훈 중장이었다.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강당 안을 가득 메운 젊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제3군단장 중장 오상훈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혼란에 빠져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군대의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한 지휘단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하를 학대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나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여러분 앞에 사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박태근 대령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괴물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바로 그의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군단장이 일개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상훈 중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지휘관은 그저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명령만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의 부하들이 다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내 휘하 부대에서 내 부하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잘못이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스승이 보여주었던 책임지는 자세를 그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의 옆에 서 있던 김도연 소장과 서진우 준장이 나란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사단장과 감찰실장, 그들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휘관들이었다. 김도연 소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사단장으로서 나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 내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전우가 고통받고 있었다. 이는 100번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우리의 불찰이다. 서진우 준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감찰실장으로서 부대 내 부조리를 미리 살펴 바로잡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오상훈 중장, 김도현 소장, 서진우 준장, 총 6개의 별을 어깨에 단 3명의 장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단상 위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승인 강민철을 향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상 아래 자신들이 지휘해야 할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장군들의 무릎이 차가운 단상 바닥에 닿는 순간 강당 안에서는 쿵 하는 낮은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 군대의 낡고 부패한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3명의 장군들은 무릎을 꿇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들의 외침은 강당의 벽을 치고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병사들. 그들의 눈시울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겪어왔다. 그때마다 그들은 원래 군대란 다 그런 곳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체념해야만 했다.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는 지휘관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처럼 높게만 보였던 장군들이 자신들을 향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광경이었다. 한 병사가 자신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흐느낌은 옆 사람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었다. 곧 강당 안은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의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고통을 마침내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오상훈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장병도 오늘 강유라 이병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억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 군의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고 오직 명예와 책임만이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들겠다. 이것은 군단장으로서의 명령이자 여러분의 선배 군인으로서의 맹세다. 그의 선언에 울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허리를 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뜨거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병사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것은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찼던 병사들이 자신들의 지휘관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오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것은 높은 계급장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하들 앞에서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날 77여단에서 있었던 책임의 교육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장병들의 가슴 속에 그 어떤 훈련이나 정신교육보다도 더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들은 훗날 각자의 위치에서 이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한 노병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강민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77여단의 폭풍이 잦아들고 며칠이 지났다. 박태근 대령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군사법원으로 넘겨져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박상진 역시 재수사가 시작되어 30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군은 발칵 뒤집혔다. 살아있는 전설, 강민철의 자기 고백은 군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의 과거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도 지금의 강민철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가장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허름한 시외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경상북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3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진호 이병의 고향. 그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고요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는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이진호 이병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집. 대문 앞에는 낡은 어망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강민철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그 집 앞에서 서성였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그리고 수없이 도망쳤다. 그는 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이진호 이병의 유품이 들어있었다. 낡은 가족 사진 한 장과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썼지만 붙이지 못했던 마지막 편지. 당시 부대에서는 이 유품들을 분실 처리했다.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편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강민철은 차마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지난 30년간 자신의 죄책감처럼 간직해왔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문을 밀었다. 삐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마당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 이진호 이병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누구신지요? 강민철은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30년 동안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 바로 나라고 말해야 할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노파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혹시 우리 진호 부대에 계셨던 분이신가요?
그녀는 아직도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 말에 강민철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파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쿵근. 그의 무릎이 차갑고 거친 흙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그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노파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일단 일어나서 말씀을. 하지만 강민철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땅에 머리를 박은 채 마침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첫마디를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겨 있었다. 제가 진호를 죽였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 아들의 원수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민철은 지난 30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박상징의 비리, 이진호의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어버렸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그의 고백은 두서가 없었다. 때로는 울먹임의 말이 끊기기도 했다. 그것은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하는 처절한 참회였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철의 고백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나눴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노파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강민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었지만 강민철에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강민철의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매일 밤 아들 꿈을 꿨소. 꿈속에서 우리 아들은 늘 군복을 입고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나를 보며 울고 있었지. 왜 자기가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내 아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 뿐이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아무도 내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지. 그녀는 눈글젖은 눈으로 강민철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군요.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오늘 당신이 이곳에 와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죽어서까지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하늘 품고 살았을 거요. 그녀는 강민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그물을 손질하느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따뜻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원망하겠소. 당신도 지난 30년 동안 내 아들처럼 지옥 속에서 살았을 텐데. 고맙소. 이렇게라도 찾아와줘서. 이제라도 우리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녀의 용서에 강민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열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묵은 죄책감과 마음의 빚이 노파의 따뜻한 용서 한마디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노파에게 이진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아들의 마지막 편지와 가족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강민철은 이진호의 어머니와 함께 아들의 작은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옛 부하에게 30년 늦은 인사를 건넸다. 그의 속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그의 이야기는 한 언론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살아있는 전설의 고백, 30년 만에 밝혀진 군 의문사의 진실.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군을 향한 비난과 함께 과거 군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다. 처음에는 군은 당황스러워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현역 군단장인 오상훈 중장을 비롯한 젊은 장성들이 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스승이 시작한 이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 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다. 결국 국방부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을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철의 용기 있는 속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군 전체가 과거의 어두운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명예를 지켜낸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은 유례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강민철의 고백으로 시작된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여러 사건들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도 있었지만 오상훈 중장을 필두로 한 소장파 장성들의 굳건한 의지와 국민적인 지지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힘을 잃었다. 군은 아팠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늘 육군본부 대강당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 명칭은 참군인상 시상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모든 사건들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는 것을. 행사장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수많은 장병,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중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진호 이병의 노모도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오늘의 주인공이 단상 위로 오르고 있었다. 한 명은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병 강민철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곁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는 젊은 여군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유라 이병. 그녀의 팔에 있던 깁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손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단상 중앙에 섰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민철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첫마디를 기다렸다.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자신을 영웅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승리자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객석에 앉아있는 이진호 이병의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드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 평생을 아파하며 속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빌려 저를 용서해 주신 어머님의 그 위대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노모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철은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를 용기 있는 군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손녀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이기적인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30년간 외면해왔던 제 자신 앞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손녀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한 용기는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불의에 맞섰던 이진호의 용기,
지난 수십 년간 홀로 아들의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어머님의 용기,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준 제 손녀 유라의 용기,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말에 강당 여기저기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말을 이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 아닌 모두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었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외면할 때 우리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아픔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비겁한 지휘관과 박태근과 같은 괴물 같은 지휘관과 이진호, 강유라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책임이자 명예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모든 진심이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으로 강유라 이병이 마이크 앞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해왔다. 그녀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군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일영 강유라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군인이신 할아버지를 동경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군대는 제가 꿈꾸던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에 앉아있는 동료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분의 용기가 군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진정한 책임과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정면을 향해 자신의 결심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래서 저는 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했다. 강민철조차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제 후배들은 결코 겪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선임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책임이라는 유산을 이제는 제가 다른 전우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녀의 당창 포부는 그 어떤 장군의 연설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에 남는 것을 넘어 군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피해자로서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지키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이었다. 강민철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는 오늘 자신의 30년 과오가 비로소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와 책임이라는 유산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손에 안전하게 넘겨진 것이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미소 위로 강당의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과거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때 절망과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제77여단은 이제 누구도 예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부대의 아침은 더 이상 공포에 찬 점호 소리로 새작되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힘찬 함성과 건강한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곳의 병사들은 더 이상 지휘관의 눈치를 보며 숨지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전우라 부르며 훈련 중 실수를 한 동료를 향해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한 젊은 이병이 각계전주 훈련 중 장애물을 넘다 실수를 해 흙바닥에 넘어졌다. 과거 박태근이 있던 시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과 구타가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곁으로 달려온 것은 분대장의 발길질이 아닌 따뜻한 손길이었다. 괜찮나, 김이병? 다친 데는 없고? 젊은 하사 한 명이 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병은 죄송함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그러자 하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군인이 훈련 중에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중요한 건 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내가 옆에서 봐줄게. 그녀의 격려에 이병의 얼굴에 다시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힘차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그런 존재였다. 때로는 엄격한 교관처럼, 때로는 친누나처럼. 그녀의 이름은 강유라 하사였다. 1년 전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가녀린 이병은 이제 어엿한 부사관이 되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병사들의 아픔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매일 밤 내무반을 순찰하며 잠 못 이루는 병사가 있으면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부당한 지시에는 설령 그것이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부대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그녀를 본 다른 부사관들과 장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권위적인 명령 대신 소통을 선택했고 처벌 대신 교육을 우선시했다. 77여단은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강가. 강민철은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흐르는 강물과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박, 사박. 그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그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강유라 하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휴가를 내어 할아버지를 찾아온 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할아버지 옆에 또 다른 의자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는 커피를 따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강민철은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주름진 손을 통해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한참 후 강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대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참 평화롭네요. 강민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너희 같은 군인들이 그 안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게지.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강유라는 강물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한 마리 새를 보며 나지막에 말했다. 가끔은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져요. 모든 게 너무 끔찍해서 정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인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옅은 상처를 강민철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라야. 그저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그 상처가 너를 증오로 이끌게 두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지. 너는 아주 잘 해내고 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유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강물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각 잡힌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군인이자 인생의 스승에게 바치는 진심이 담긴 경례였다. 강민철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입에서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손녀, 내 자랑스러운 군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황금빛 강물이 그들의 발치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30년의 과오와 아픔으로 시작되었던 한 노병의 싸움. 그 싸움의 끝에서 명예와 책임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마침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회색 사자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사자가 이제 막 그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이었다. 전직 대장 강민철은 한 명의 손녀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결국 한 세대 전차를 위해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용기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년이 지났을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과오와 마주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 중 무엇이 진정한 충성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